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하고 2달 동안 국사를 같이 공부할 김대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책은요, 우리 정재준 선생의 통합 한국사 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교재보다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는 형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책을 열어보시면, 자, 처음에 이런 날개가 나오죠.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한번 복습을 할 때, 그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2달이 지난 뒤에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면 되고, 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2달 동안 공부했는데, 아는 게 없네. 이렇게 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어디서부터 올 거냐면요. 일단, 자, 콘텐츠부터 보겠습니다. 자, 콘텐츠를 보니까 테마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자, 보십시오. 1번부터 쭉쭉쭉 넘겨서, 자, 170번까지 있죠. 그래서, 자, 테마 1번부터 170번까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18번 한번 볼까요? 자, 118번 보니까, 자,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비교하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자, 5번 볼까요? 5번? 5번 보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비교하라. 자,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사를 공부할 때는,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일단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뭐냐면 테마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테마 위주로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 암기 위주로, 암기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자, 맞는 방법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기를 해야 이게 성적으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성적으로 직결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암기의 어떤 요 효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를 했지만 실제로 얼마 못 가거든요. 얼마 못 가고 이게 증발합니다. 그러면 이 증발하는 속도를 늦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반복입니다. 그래서 까먹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자, 그런 걸 본다면 암기가 능사가 아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해가 바탕이 된 암기. 자, 이것이 바로 성적에 직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암기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면, 자, 성적에는 아주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한번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지금 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니까,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시대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대 구분. 자, 이 시대 구분은, 자,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자,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자, 우리가 짜임새 있는 공부를 하는데 도움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상고사라고 하면, 자, 보십시오. 상고사. 자, 상고를 제가 한자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상고입니다. 상고. 자, 상고입니다. 자, 이 상고는, 자, 지금 이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자, 구석기와 신석기의 구별 기준, 신석기와 청동기의 구별 기준, 청동기와 철기의 구분 기준이에요. 그럼 뭘로 구별합니까? 자, 전 보니까 전부 석, 청동, 철. 자, 결국, 자, 이 구분 기준은 뭐냐면 하나같이 도구입니다. 그렇죠? 도구로 구분한다. 자, 일단 요거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사입니다. 고대사. 자, 우리 고대. 자, 고대라고 하면, 자, 책을 한번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이게 뭐냐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후삼국. 자, 이게 고대사입니다. 고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보다는 중세하고, 그 다음에,
자, 뭐 근세 또는 근대. 우리 책에서는 근세부터 나오네요. 자, 근세. 요걸 봅시다. 자, 우리 중세 시대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 고려 시대를 중세라고 합니다. 자, 고려 시대가 중세. 자, 그다음에 근세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뭐 조선 뭐 전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조선 시대. 조선 시대가 근세라고 합니다. 자, 근세. 자, 그다음에 또 근대가 있죠. 자, 근데 이 근대를 어디서부터 잡을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자, 근대라는 말은 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근대 사회 또는 자, 근대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 자, 그럼 입헌군주제란 말은 자,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군주의 권력을 헌법에 근거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근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보면 요거는 입헌군주제입니다. 자, 우리 입헌군주제란 말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해서 자, 뭘 하냐면 결국 민주주의 이념이 자, 받아들여지는 자, 그런 시대를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 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자, 자본주의가 삭퇴됩니다. 자, 책에 다 있죠. 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자,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는 뭐 평등주의 있는데 이 평등주의가 결국 자, 민주주의하고 직결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 또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삭퇴돼요. 자, 그럼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 조선 후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 우리 책을 보세요. 자, 형식적으로 보면 강화도 조약 이후 1876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갑오개혁 1894년. 자,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근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서양의 이론을 이렇게 들여오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약간의 혼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는 뭐겠습니까? 현대는 당연히 광복 이후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시대 구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이번에 볼 것은 뭐냐면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 자, 요 시대 구분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 선사와 역사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선사란 말을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자, 먼저 선자에 역사 사자, 역사 이전. 그죠? 선사시대죠. 그러니까 역사시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역자를 제가 줄여서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이전, 역사 있는 시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것은 자, 문자에 사용하고 관련됩니다. 문자. 자, 문자가 없던 시절 선사시대. 자, 문자가 있으면 역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역사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뭐냐면 그 시대 구분에서 지금 아까 여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있죠. 요거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구로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편의상 이렇게 줄을 긋겠습니다. 줄을 긋고. 자, 그리고 우리 책을 보세요. 자, 이렇게 책을 보니까 자, 이게 구석기가 있고요. 구석기, 신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철기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자, 지금 현재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자, 구석기하고 신석기 요거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자, 구별. 자, 뭐 구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지금 요 그림을 요렇게 그리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제가 구석기, 자,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게 더 여기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이거 구석기입니다. 자, 신석기입니다. 청동기입니다. 철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연도를 만약에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책에서 신석기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자, 8000년대 있죠. 이 8000년은 뭐냐면 BC 8000년이거든.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BC 6000년이라고 공부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BC 6000년 이게 신석기의 시작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요 BC 8000년이에요. 그리고 청동기 한번 볼까요? 청동기 보니까 20세기 BC 20세기에서 15세기라고 돼 있죠. 근데 저 때는 BC 20세기로만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림짐작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도에 너무 구애받지 말자.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우리는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구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하면 이걸 일단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구석기인들은 주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신석기인들은 정착 생활을 해요. 자,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구석기인들은 이동하니까, 자, 집을 짓더라도, 자,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지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막 지으면 된다고 해서, 자, 우리가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 막집이란 말 씁니다. 막집. 자, 막집이란 말 쓰거든요. 자, 막 짓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동과 정착, 이걸로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자, 구석기와 신석기는요, 요걸 통틀어서, 요걸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평등사회란 말 써요. 평등사회. 아직 계급이 발생하기 전이다. 그러면 계급이 발생하려면요, 자, 뭘 해야 되냐면, 자,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야 돼요. 그 잉여 생산물은 자, 우리 농경 문화가 발달해서 청동기 시대로 돌아오면 급격한 어떤 생산성이 향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청동기 시대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계급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 석기 시대는 평등 사회였다. 하지만 청동기 이후는 계급 사회였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마 책을 여러 권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 또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구석기하고 신석기 요 사이에 뭐가 있겠죠? 구석기하고 신석기가 겹치는 영역. 요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구석기하고 신석기가 겹치는 영역을, 요거를 요 영역 있죠? 뭐 제가 대충 그립니다. 요걸 뭐라냐면, 요거를 중석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석기. 자, 그 다음에 또 청동기하고 철기가 겹치는 영역이 있거든. 자, 겹치는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별도로 연도를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청동기하고 철기가 겹치는 이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후기 청동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초기 철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제 제품이 등장하거든요. 청동제 유물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자, 일단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구분할 텐데, 자, 석기 시대는 평등사회, 청동기 이후는 계급사회, 그리고 구석기와 신석기의 구분, 구석기는 이동사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하지만 신석기는 정착사회.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책을 한번 봅시다. 자, 책을 보니까 이 페이지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 유물과 신석기 시대 유물이 나오죠?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외워둬야 됩니다. 요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자, 그러면 자, 구석기 시대 유물을 제가 한번 써볼까요? 좀 뭐냐면 말 그대로 큰 돌에서 떼냈다고 해서 뗀석기란 말 씁니다. 뗀석기. 자,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는요. 자, 갈아서 석기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간석기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거 뭐냐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이게요, 기온이 상승합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큰 짐승들이 사라지고 작고 날랜 짐승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작고 날랜 짐승들을 잡기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하거든. 그걸 뭐라 그럴까? 잘 자란 석기라고 해서 잔석기라고 합니다. 잔석기. 그리고 잘잘하다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잔석기 또는 새석기라는 말을 써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이 용어와 관련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뗀석기, 간석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그래, 많이 차이 나는 거 알거든. 아닌데, 제가 어릴 때는, 자, 뗀석기란 말을 안 썼습니다. 뭐냐면, 타제석기,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일부 책을 보면 타제석기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갈아서 만든 석기는 뭐라 그럴까? 갈맞자를 써서 마제석기, 이렇게 말해요. 좀 갈아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한자어를 요즘은요, 다 풀어서 쓰거든요. 자, 이해가 되죠? 뗀석기, 타제석기, 뗐단 말이에요. 돌로 깨트려서 뗐다. 잔석기, 새석기. 잔석기란 말은 잘 자란, 아주 작고 오밀조밀한 석기, 잔석기. 그 다음에 간석기는 마제석기, 갈아서 만든 석기,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 페이지 보니까, 자, 우리 책에서는 중석기란 말이 없죠? 아, 그렇죠? 아니, 중석기 처음 듣습니까? 아닐 텐데, 우리 아마 고등학교 때 다 공부하지 않았겠나? 자, 그러면, 자, 우리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되고, 아니면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잔잔한 석기 있잖아. 이 잔잔한 석기. 자, 이 잔잔한 석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잔잔하게 한번 석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잘하게 이렇게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석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 뭉치에다가 요 석기를 박아요. 요건 나무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돌이겠지, 석이겠지. 그러면 요 석기를 나무에 이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이음도구라고 합니다. 이음도구. 이음도구란 말을 쓰죠. 이었다. 나무하고 석기를 이었다. 이음도구. 자, 그래서 자, 이음 도구를 이용한 대표적인 이게 무기라고 할까요? 요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승배찌르기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승배찌르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책에서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하고 철기가 있죠. 자, 청동기하고 철기부터는 이제 계급이 청동기 때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청동기 시대에는,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많이 틀립니다. 자, 신석기 때 신석기 혁명, 이 신석기 혁명이 결국 농경이거든요. 자, 농경. 그 다음에 또 정착생활 하면서 가축을 길러요. 이 가축을 기른다, 다른 말로 목축이란 말 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농사를 짓는다 할 때 이 농사는요, 벼농사가 아닙니다. 자, 벼농사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잡곡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조나 피나 뭐 수수 이런 잡곡을 말해요. 자, 근데 청동기로 들어오면서 여전히 농경은 계속 진행되겠죠. 자, 농경은 계속 진행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벼농사가 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요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구석기인들은 뭐 했지?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면서, 자, 요 말을 기억합시다. 수렵, 그 다음에 고기잡이 어로, 그 다음에 나무 열마를 따먹는 채취,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구석기 때 수렵 어로 채취해서, 자, 신석기로 오면서 이제 농경이 시작된다. 근데 잡곡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짐승도 길러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보니까 뭐 벼농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자 문자를 사용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시대 구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는 특별한 뭐 시대 구분은 없다. 하지만 장수왕의 우리 남진 정책 또는 남하 정책, 그래서 수도를 옮기거든요. 자, 장수왕 때 어떻게 옮기냐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자, 이게 하나의 기점이 된다. 그리고 그 밑으로 와서 자, 백제 봅시다. 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백제를 볼 텐데요. 자, 백제는 처음 수도가 어디냐면 저 위례성이라고 돼 있죠. 위례성. 자, 백제입니다. 자, 위례성에서 도읍을 옮깁니다. 자, 어디로 옮깁니까? 자, 지금 뭐 웅진 시대에 돼 있죠. 자, 웅진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또 사비로 옮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현재 지명으로 어딘가? 자, 요거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제가 수도를 쭉 이전했거든. 이전했는데, 자, 어디죠? 위례성. 자,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보통 서울, 송파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짐작을 할 뿐이고, 그리고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이렇게 합시다. 서울. 자, 백제의 첫 도읍지 서울, 송파구 지역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예요. 웅진하고 사비. 자, 웅진하고 사비. 여기가 어딘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웅이라고 돼 있죠. 웅. 자, 이게 뭡니까? 곰입니다. 곰. 그래서 오늘날은 공주입니다. 곰주. 자, 저 우스갯소리입니다. 웅이잖아. 곰웅. 곰이니까 곰주. 공주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 공주. 그 다음에 사비. 사비할 때는 요 비읍, 비. 자, 비, 부여입니다. 자, 말장난을 제가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웁시다, 일단. 자, 백제의 수도가 이전했다. 위례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예요. 자, 신라를 보니까 우리 책을 한번 잘 보세요. 책을 잘 보면 상대, 중대, 하대 있죠? 자, 볼까요? 자, 신라는 지금 시대 구분을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밑으로 가서 상고, 중고,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책에서는 박스를 이렇게 쳐놨거든요. 이렇게 쳐놨어요. 이렇게 쳐놨는데 저는 좀 고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실 거냐면, 자, 상대 있지요, 상대. 요 상대가요, 다시 둘로 쪼개져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상고와 중고입니다. 상고, 중고. 그리고 또 중대하대 있죠? 중대하대. 이 중대하대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하고입니다. 좀 뭐야 이거 이렇게 느낌이 올 텐데, 요거는요, 상대, 중대, 하대, 요거는요, 삼국사기에 따른 삼국사기 시대 구분이에요. 그리고 상고, 중고하고는 요거는 1년이 지은 삼국유사의 시대 구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짝짝 잘라놓으니까 오히려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요거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죠.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국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하면, 요거는요, 왕족, 가계 중심이에요. 자, 삼국사기는 자, 왕족이나 요거는 가계 중심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상대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박혁거세에서 선덕여왕까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박혁거세에서 선덕여왕, 요거 뭐냐면, 요거는 요 상대는요, 성골 귀족을 말합니다. 성골. 자, 성골 출신을 말해요. 그리고 내물한계입니다. 내물한계. 그러니까 뭐 끝까지 뭐 알 필요 있을까 모르겠는데, 성골, 내물한계고요. 자, 그다음에 중대 보세요. 중대 보니까 요거는요, 태종 무예랑 때부터거든. 요거 진골입니다. 진골. 그다음에 또 하대는요, 자, 지금 성골은 여기서 거의 전멸했어요. 전멸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진골입니다. 진골인데 반계, 내물한계, 진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골, 진골, 진골.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상대는 박혁거세에서 진덕여왕까지. 이 진덕여왕까지가 이게 성골 출신이거든. 자, 그 다음에 자, 중대 보세요. 태종무예랑에서 해공왕까지. 이게 진골 출신입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요게 반계, 내물한계 출신들이거든. 요 진골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자, 물론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삼국유사 기준하겠다, 이런 사람은 삼국유사는 뭘 기준했냐면, 요거는요, 왕의 호칭, 왕호를 기준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혁거세부터 지증왕까지, 요거는요, 고유 명칭을 말해요. 고유식, 고유 명칭. 거기에 비해서 법흥왕. 자, 법흥왕에서 진덕여왕. 딱 보니까 불교식이라는 느낌 들죠? 법흥왕, 진덕여왕 다 불교식입니다. 그 다음에 무열왕, 또 마지막에 경순왕까지, 요거는 중국식 호를 따온 거예요. 왕호를 따온 겁니다. 자, 그럼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을 조금 고쳐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히 잘라놓으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를 때 저처럼 이렇게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해되죠? 상고, 중고가 이게 상대라고, 그 다음에 중대, 하대가 하고라고, 그리고 우리는 삼국사기 위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보세요. 신라 중고 이런 말은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신라 중대 이 말은 많이 들어봤다고. 왜냐하면 삼국사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신라 중대 태종 무일왕 이후입니다. 신라 중대는요 왕권이 강화되었을까요? 약화되었을까? 강화되었겠지. 느낌 뭡니까? 그래서 이 쉬운 문제입니다. 신라 중대는 왕권 강화. 그럼 신라 하대는 왕권 약화. 되겠죠? 신라 중대는 왕권 강화, 신라 하대는 왕권 약화. 이런 식으로 중대 하대 이렇게 해서 시문제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는 요거는 왕에 따른 업적을 기억하시면 된다.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밑으로 내려서 뭐 중세사 있죠? 중세사는 어딥니까? 고려잖아요. 고려. 자, 그럼 이번에 할 것은 고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또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죠. 분열되고 그 혼란기를, 고려 왕건이 호족 중심, 호족들을 통합해서 나라를 건국해요.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고려는 처음에 집권 계층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호족입니다. 그죠? 호족. 자, 고려는 처음에는 호족의 연합정권, 이런 말 써요. 그럼 호족의 연합정권이니까 고려 전기, 고려 초기에는 왕권이 약했을 것이다. 이런 느낌 듭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가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자, 우리 고려시대는 처음에 호족들의 연합으로 권력이 이동한 거야. 그리고 이 호족들의 연합 세력이 결국 또 이 사람들이 외척 세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호족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귀족화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문벌귀족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을 익혀둡시다. 그리고 이 문벌귀족이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요게 과거나 아니면 음서제도 이런 게 있어요. 자, 과거나 음서제도를 통해서 자, 이제 문벌귀족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고려중기 가니까 문벌귀족이 득세하고 있잖아. 근데 문벌귀족이 무신들을 아주 이렇게 핍박을 하고 멸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무신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인 독재, 자, 무신 또는 무인, 자, 무인들이 등장해요. 자, 무신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무신 세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몽고의 침략을 받고 아주 뭐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하고 친한 부원 세력,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 한번 있죠? 이렇게 됩니다. 권문세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권문세족하고 대립했던 세력 하면 조선을 건국했던 신진사대부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익힙시다. 자, 고려는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세력, 권문세족, 그 다음에 고려말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우리 조선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대표적인 토지제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뭐겠습니까? 아, 전혀 뭐 모르신가요? 자, 우리 아시지만 이게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전법 아닙니까? 1391년 과전법 공영왕 때, 고려말 공영왕 때 과전법이 시행되고 이 과전법이 자, 고려말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를 제가 안 쓴 이유는 일단 이 자리가 부족해요. 자리가 부족하고 이게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신진사대부는 다시 조선으로 넘어올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 자, 신진사대부가 경제적 기반으로서 과전법의 어떤 혜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오니까 자, 조선 전기는 자, 훈구파가 집권한다 이런 말 있죠. 훈구파. 그럼 이 훈구파가 누구겠습니까? 신진사대부겠죠. 신진사대부가 이걸 변질된 거예요. 이 권력을 쥐고 있다가 이 권력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를 훈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훈구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훈구파는 자, 살인파하고 대립을 하거든요. 살인과 대립해서 결국은 살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훈구파에서 살인파로 권력이 이동한다. 자, 이 살인파 집권기가 조선 중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실학이 융성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을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선, 전기, 후기 이렇게 말하면
시대 구분이 분명한데, 근데 만약에 전기, 중기, 후기 하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 들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구석기, 신석기라면 이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하면 세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청동기, 철기 하면 뭉뚱그린 것이고, 청동기, 후기, 청동, 초기, 철기, 철기. 요 철기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격적으로 철기 이렇게 표현해요. 본격적으로 철기.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여러분이 뭐랄까요, 당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대사입니다. 자, 우리 근대사는 보통 자,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 이후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개항 이전, 개항 이후. 자, 그래서 개항기 보니까 강화도 조약 1876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1876년이 강화도 조약이라면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863년에서 1873년. 10년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 곤불 10년 이런 말이 있듯이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는 1863년에서 1873년.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그 권력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자기 아들인 고종한테 가지요. 그리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그다음에 또 볼 내용은요. 일제강점기 돼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일제를 봅시다. 일제. 자, 일제강점기 보니까 19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 있거든. 1910년대, 20년대, 1930년대. 자, 이를 특징 지우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970년대는요, 요거는 한일합방 이후 20년 전입니다. 20년이 되기 전, 요거는 무단 통치를 했었어요. 자, 뭐 헌병 경찰제도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자, 헌병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시절입니다. 무단 통치. 자, 그다음에 또 자, 보세요. 여기 요 지점 뭘까요? 10년과 20년 직전 1919년.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자, 설마 응답하라 1919 아닙니다. 자, 요 3.1 운동. 자, 3.1 운동. 3.1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역량이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로 인한 탄압도 많이 받게 되고요. 일제가 정책을 바꾸어요.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는 식민지 지배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문화통치입니다. 자, 1920년대 문화통치. 그 다음에 1930년대부터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이게 뭐냐면 요거는요,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910년, 1920년, 1930년대, 이 30년대란 말은 그 이후 계속 이 말입니다. 요 단어를 기억합시다.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요 내용을 다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 봅시다. 현대사. 자, 현대사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현대사는 결국 자, 해방 이후입니다. 그렇죠? 1945년 해방 이후. 자, 해방 이후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로부터 3년 동안 미군정의 어떤 지배를 받았거든. 그 우리 남한을 전후로 한다면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1945년에서 1948년 미소군정. 자, 군인이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군정. 자, 미소군정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죠. 단독 선거에 따른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이제 공화국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는 이 각각의 공화국, 자, 제가 10, 20, 자, 공화국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0, 40, 그 다음에 50, 자, 지금은요 60입니다. 자, 10에서 60까지. 자, 요 시대 구분을 염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공화국 뭐였습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시절이죠. 자, 그러면서 자, 발췌개헌이나 4.4 5.2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자, 권력을 계속 연장해 나왔어요.
연장해 놓다가 결국 3.15 부정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자, 권력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 공화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입니다. 의원 내각제 정부, 우리 장면 정부 들어봤죠? 장면 정부 이 공화국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의원 내각제를 실제로 우리 역사상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아주 고도의 통치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우리 박정희 씨가 3공화국을 우리 수립하게 됩니다. 3공화국 박정희. 자, 그러고 나서 자, 계속 권력을 연장해 옵니다. 박정희도 똑같습니다. 권력 연장하다가 그리고 4공화국은 유신헌법. 자, 유신헌법이란 말은 결국 장기 집권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79년 12.6 사태, 자기 부하 손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서울에 봄이 찾아와요. 자, 1979년 10월 26일 이후 자, 서울에 비로소 봄이 찾아온다는 말은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자유의 어떤 물결이 들어닥치는데 문제는 요 틈을 타가지고 다시 이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87년 6월 항쟁. 그 6월 항쟁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좀 뽑아보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즘 들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1987년 6.29 선언. 우리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한테 항복을 하게 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된 게 6.0이에요. 근데 6.0인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누가 당선됩니까? 자, 이게 문민정부로 바로 못 들어가고, 그죠? 전두환 씨의 친구인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6.0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을 보세요. 자, 그 다음 보니까 문민정부 있죠? 자, 6.0. 이 6.0은 누구냐면 요거는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그리고 그 이후, 자, 보니까 문민정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문민정부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YS.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국민정부. 요거는 DJ. 자, 국민의 정부, DJ. 그 다음에 참여정부 하면, 자, 노 대통령. 노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MB를 우리 책에서는 실용정부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 불러주긴 안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데 뭐라고 부를까요? 불통정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자, 그럼 이 시대 구분을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출제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요? 너무 뜨겁잖아요. 너무 핫하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보세요. 지금 참여정부의 공갈을 이해해봐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버리는 순간 난리가 난다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놓을 수 있는 것은 요 시대 구분. 자,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제시대, 우리 식민지 역사, 그때 우리나라의 항일투쟁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역사 수술에 더 두 경향 해가지고 자, 우리 보통 그 한국사 교과서는요, 여기서부터 많이 시작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이거?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팩트. 객관적 사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자, 이렇게 객관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록이란 말은요, 요 기록도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록하는 순간 기록자의 어떤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릴 때 일기 쓸 때 100% 솔직하게 써지던가요? 아니죠. 내가 겪었던 일을 쓰는데도 혹시 엄마가 볼지 모르고 또 담임쌤의 어떤 검사, 참 잘했어요, 도장 이런 걸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나 곡필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랬던 기억이 있다면 요 기록은 결국 주관적 역사예요. 자, 되겠죠?
자, 객관, 주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로서 대표적으로 주장자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랑케입니다. 랑케. 자, 그래서 보통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자, 우리 역사 첫 시간에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사랑. 사실로서의 역사는 랑케,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표현하는 문구 있죠? 이 문구들을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자, 맨 밑에 있다. 자, 역사가의 임무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객관적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과학입니다. 그럼 이게 다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표현하는 문구들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와서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 봅시다. 그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어떤 사관, 가치관, 이 역사가의 사관이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자, 사료를 읽고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뽑아서 기록할 거예요. 그 말은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고 싶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아까 우리 삼국사기 그 누가 저술했습니까? 김부식 아닙니까? 자,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럼 불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국유사는 1년, 승려 1년이 지은 거거든. 당연히 불교에 대한 기록이 많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와서 이제 자, 크로체하고 우리 콜링우드, 그 다음에 토인비, 신채호가 있는데 카를 보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이에치 카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토인비 보겠습니다. 역사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자인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죠. 신채호 보겠습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 그럼 요거는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될 게, 이 기록이란 말은 객관적인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역사가의 사관이 반영된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기록으로서 역사예요. 주관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사람 이름을 넣어야 되겠네. 뭐 대표적으로 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박스 있죠? 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 랑케와 카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단어가 뭐 있는데 사료입니다. 사료. 자, 우리 사료가 뭐냐면 결국 우리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거 완료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 보세요.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로 전부 과거 완료 아닙니까? 그렇죠? 설마 아직도 나는 구석기인인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이미 과거에 끝난 사실들이에요. 끝난 사실들을 연구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뭘로 연구할 겁니까 하면 당연히 남아있는 유물. 자, 그 다음에 유적.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책들 있죠. 뭐 기록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료는 유물이나 유적이나 뭐 기록물을 말한다. 자, 말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1차 사료와 2차 사료 들어봤죠? 모릅니까? 사료는 크게 두 가지라니까. 첫 번째 1차 사료가 있고 두 번째는 2차 사료가 있습니다. 자, 1차 사료란 말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가공하지 않은 날것의 사료, 이걸 1차 사료라고 하고, 그리고 1차 사료를 토대로 뭐 분석한 내용이 있죠. 여기 2차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신뢰가 갑니까 하면 당연히 1차 사료가 더 신뢰성이 높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 1차 사료조차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자, 내가 만약에 권력을 쥐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을 미화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는요, 내가 앞시대의 권력을 내가 뺏었어요. 그러면 앞시대 인물을 아주 폄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 들죠? 자, 지금 드라마에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공민왕이 등장하거든요. 이 공민왕이 노국공주 대장, 노국 대장공주 자기 부인이 있어요. 부인. 그 부인을 잃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미쳐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놓으면서 우리 역사가들은, 우리 조선시대 사학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동성연애를 저겼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동성연애. 동성연애를 보니까 그 정도전 드라마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 잠깐만, 공민왕을 호위하는 이 호위무사들, 귀족 자제들을 가지고 그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거든요. 그 호위무사들하고 자기하고 동성연애를 한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동성연애에 빠져 있으니까 이 더 이상 아기가 생산되지 않잖아. 아기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는 호위무사들을 자기 왕비들하고 동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안 공민왕이 그 아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반격을 해서 공민왕이 결국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믿을 수 있을까요? 자, 1차 사료인데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100%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 말 개혁군주의 대표적인 이름이 공민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인을 잃었다고 그렇게 미쳐나갈까? 그러면 부인을 일찍 여인,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호래비들은 다 미쳐나가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료는 좀 가려서 봐야 되겠다, 또는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시론에 가서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자, 보편성이란 말은 이거는요, 세계사하고 발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말해요. 거기에 비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자, 만약에 한국사의 어떤 독자적이다, 독자성 또는 특수성에 대해서 만약에 문장이 나온다면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청동기입니다. 자, 이 청동기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도 있어요. 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한번 책을 한번 쭉 한번 펴볼게요. 자, 어디 갔나? 자,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6페이지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북방계통의 비파형 동급 문화 있죠? 이 청동기 문화가 이게 전래 온 거야. 근데 봐라, 한반도에만 국한돼서, 자, 우리 남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에만 국한해서 세형 동급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형 동급은 뭐라고 표현할까? 한국사의 독자성, 특수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세형 동급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해볼까요? 또 뭐 해볼까? 자, 우리 책에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25페이지 다시 보세요. 25페이지 맨 밑에 중간 그림. 자, 중간 그림 보니까 거푸집 보입니까? 거푸집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의 독자성.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그림이 없는데 잔무늬 거울이라는 게 있거든. 자, 잔무늬 거울도 우리 청동기 문화의 독자성.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세형 동급. 그 두 번째 거푸집. 자, 거푸집은 뭐냐면 이게 주조하는 틀입니다. 틀. 자, 청동기를 만드는 틀이에요. 자, 거푸집하고 그 다음에 세형 동급하고 그 다음에 또 잔무늬 거울.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한국사의 특수성, 독자성을 말한다. 자,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6페이지 가서 다시,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책에서 넷째 줄부터 보면, 자,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민족의 특수성이라는 단어 있고, 우리나라는, 자, 이거 뭐예요? 제가 청동기 문화는 아까 했고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수도작 문화, 이게 특수성이에요. 자, 수도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수자에 벼도자에 지을작자, 벼농사 문화,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특히 벼농사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벼농사는 혼자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동 작업을 하는 예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뭐 두레, 그다음에 뭐 개 이런 거 있잖아요. 품앗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우리나라는 협동 작업에 관한 여러 가지 향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화랑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나 독자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꼼꼼하게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와서 이제 사관을 봅시다. 자, 사관은 역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사관인데요. 자, 이 사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의 다섯째 줄, 역사 속에서 규범을 찾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요. 자, 그럼 거울로 삼는다고 할 때 거울, 이 거울을 한자로 해봅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입니다. 감. 거울 경자도 있지만 거울 감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감계주의. 이 감은 거울이란 뜻입니다. 자, 거울로 삼아서 경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관과 관련해서 감계주의 할 때 자, 한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요 감이 뭐냐면 거울이란 뜻이고요. 요 계는 뭐냐면 경계로 삼는다, 교훈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두 번째, 중국인의 고대 존중 정신, 그리고 가치의 기준을 후대보다는 그 앞 세대에 두는 것. 이걸 말하냐면, 상고라는 말, 상고. 자, 상고란 말은 말 그대로 옛것을 숭상한다. 자, 여기서 상고란 말은 요 상이 숭상한단 말이에요. 요 고는 옛것이지, 옛것을 숭상하는 상고주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상사회와 뭐, 혼돈사회가 반복된다라는 순환사관. 자, 순환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순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게 순환사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탄생, 성장, 소멸. 탄생, 성장, 소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순환. 자, 그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서양 사관으로서는 뭐 헤겔도 있고요. 또 마르크스도 있고 토인비도 있고 슈팽글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랑케. 자, 랑케는 자, 보세요. 사실로서의 역사. 랑케는 뭐죠? 그리고 이 랑케는 대표적인 실증주의 사학자. 실증이란 말씀이에요. 실증주의. 자, 그리고 자, 역사를 자연과학과는 다른 학문으로 파가는 자, 요 카는 뭐냐면 요거는 상대주의라는 말을 써요.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데 타율성론도 있고 뭐 정체성론도 있고 이게 전부 일제 시대 때 도입된 이론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와서 정체성론 볼까요? 자, 정체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가 발전하려면 근대 사회로 나아가야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근대 사회 전 단계가 뭐냐면 자, 이게 봉건 사회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전 근대적인 사회에 머물러 있는데 일제가 들어와서 이를 근대 사회화 해줬다. 이렇게 자기 곡해 해석을 하는 것. 이게 정체성론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어떤 명분으로 쓰인 겁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면 안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짱나는데. 아니, 읽다 보면 그럴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학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타율성론. 자, 타율성이란 말은 자율성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주적인 역량으로 역사를 개척해 온 것이 아니라 외세 간섭과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자, 타율성론에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자, 만선사관 봤습니까? 자, 만선이 뭡니까? 만선? 뭐 배가 가득 찼다 이거 알겠죠? 자, 만선이란 말은 자, 요 만은 만주입니다. 만주 역사하고 조선 역사가 같대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별도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만주 역사의 일부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만선사관입니다. 그리고 반도적 성격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이게 반도란 말은 이 대륙으로부터 이게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죠. 이걸 반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륙의 어떤 웅대한 기상이었고
이 반도의 아주 찌질한 그런 어떤 기상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반도적 성격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저 중국하고 관계에서 중국 침략에 대해서 맞서기도 했지만 이 중국의 국력보다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교적으로는 사대주의적 자세를 취했지요. 그래서 이 사대주의론 이것 때문에 뭐 타율성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 역사에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영역을 찾아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자, 요 극복에서는 밑에서 뭐 세 책을 보니까 뭐 사회 경제사와 실학에 대한 연구 좀 활발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싹 맹아를 찾아내요. 자본주의적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적 어떤 뭐 싹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양법. 자, 이양법 또는요 광작 이런 걸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양법이나 광작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이양법이나 광작을 통해서 적은 노동력으로 많이 수확하고 생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많은 땅을 관리하는 지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양법이나 광장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주의적 요소의 맹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학 사상에서 우리 근대 어떤 사상의 어떤 싹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 해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했던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밑에 뭐 시대 흐름 짜라잡기 해서 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시사회라고 하면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지금도 철기입니다. 철기인데 요거는 끊어야 되겠죠. 계속하면 안 된대.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고 끊어서 요게 원시사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기 국가. 자, 고조선, 그다음에 위만조선, 한사군, 부여, 그 초기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그 삼국시대는 우리 고백신 이렇게 하죠. 고구려 백제신라. 남북국은 통일신라와 발해. 자, 우리 남북국 시대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 우리 자주 시험에 오는 건데 남북국이란 말을 쓴 사람 있잖아. 대표적인 사람 유득공. 자, 유득공의 자, 발해고라는 책에서 자, 남북국이란 말을 쓴다고요. 자, 요 단어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후삼국, 후고구려, 후백제, 통일신라.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그냥 쭉 이렇게 평면적으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한 2페이지 있는데 읽어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자, 10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칠판은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두겠습니다.